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우리나라 최고의 증시 정리맨이시죠?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마감 시황을 하고 싶어요. 빨리 시켜줘요. 빨리 하시죠. 네. 아니 우리 저 감독님 딸인가요? 그 소연이가? 네. 그렇게 아니요. 아닌가요? 최치수. 최치수가 예. 아들이에요? 최치수의 여동생이 이제 소연이고. 최치수 여동생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감독님은 부인은 나오는데 딸은 제가 걱정을 못 그렇습니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관계도를 제가 잘 몰라갖고. 네. 하여튼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허하겠습니다. 얼른 시작하시죠. 네. 그 미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코스피는 그 강보합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양시장 동시 현물 매도 출발하면서 기관이 선물 매수만 일단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발표된 2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 수출이 2.3% 감소했고요. 순부역 수지가 60억 달러도 적자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가 56.6% 증가, 석유 제품이 16.3% 증가, 그리고 선박이 21.7% 증가 등을 보였지만 반도체가 마이너스 43.9%, 무선 통신기기가 마이너스 25% 등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가 잠시 2,446포인트 정도까지 주춤하면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도 상승 반전을 했고요. 철강, 화학, 건설, 조선 등의 경기 민감, 시크리컬 업종 중심으로 강세가 주도됐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과 일부 지역 재건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코스닥은 이 시간에 이제 에코프로 등의 2차 전지들이 다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나 철강, 금속, 비금속, 광물 등이 강세인 가운데 의료 정밀과 섬유 의복, 서비스업 등이 오전장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2,460선 언저리에서 공방을 이루어졌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금일 금융투자가 2,100억 정도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 상승이나 위안화 약세 영향에 장중 1,298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1,295원까지로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다소 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3월 분양 이벤트를 앞두고 GS 건설이 장중 7%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금속 광물은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강세를 기록했고 시멘트 관련주도 강세 뚜렷했고요.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등의 정유 화학주 전반으로 상승세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3월 중국 양해를 앞두고 철강 금속도 2월 중순부터 연이어서 상승세를 계속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반면 의료 정밀이 가장 부진했고 특히 실적 악화 영향에 ST바이오센스가 장중 마이너스 8%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상승했던 의약품은 곧바로 단기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였고요. 이외에도 서비스업과 전기 가스업도 부진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전기전자 업종과 그다음에 IT 부품,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고 시총 상위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엔과 LNF 등의 2차 전지 소재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음식료, 담배, 유통 등의 내수 소비 업종과 반도체, 제약 등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진짜 요즘 같으면 2차 전지 없으면 엄청 서럽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이렇게 가네요. 또 오늘도 가고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 시작하고 한 더블난 종목들도 좀 꽤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 소재 이쪽으로 그렇죠. 한 30-40%는 그냥 다들 기본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네, 2달 그렇죠. 사이에. 네. 대단하네요. 하여튼 2차 전지. 정프로도 예전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나저나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나 봐요. 아까 그 코스닥도 보니까 개인이 한 470억 순매수고 기관 300억, 외국인 한 100억 정도고 코스피도 개인 방금 말씀드린 게 코스닥이었고 코스피 맞죠? 네, 코스피가 개인 한 330억, 외국인 200억 사고 기관이 한 1,000억 가까이 파는 굉장히 그 금액적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좀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이랬었고 이제 하나하나 섹터별로 좀 들어가 봐야죠. 네, 우선 철강 관련된 종목이 지금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여러 번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다음 달 유통형 열연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고요. 1월과 2월 톤당 5만 원 인상 이후에 세 번째 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열연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을 이미 했고 다음
다음 달도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부양책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이미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가 대출 관련된 시그널, 서프라이즈 지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되고 있고, 튀르키예 강진에 따른 반사이익의 기대감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2021년 튀르키예의 어떤 조강 생산량이 글로벌 7위인 4,040만 톤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30% 정도가 문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공급단의 이슈가 있는 거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업재계는 최대 4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윤태증권에서 지금 전일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물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중국 내에 또 철강 수요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국내 관련된 철강주가 유럽으로 가는 어떤 수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윤태증권 자료를 하나 가져와 본데 좀 띄워주시면 중국의 주요 도시 철강제 재고 추이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내용을 보시면 이게 회색으로 된 부분들이 이제 최고치와 최저치까지의 어떤 그런 밴드를 나타낸 거고. 5년 평균, 네, 5년간의 그렇습니다. 그 밴드. 예, 레인지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검은 선으로 되는 게 이제 평균치를 보는 2017년부터 21년까지의 평균치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파랗게 점선으로 똥똥똥 이렇게 찍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이번에 1월부터 23년 들어왔을 때 모습인데요. 재고가 이제 확연하게 이제 밴드 하단 쪽에서 상당히 좀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재고가 이제 확연하게 재고 감소세가 이제 좀 보이는 모습 때문에 재고를 축적하는 수요가 있을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철강석 항구 재고와 철강석 가격인데요. 지금 전체로 보면은 철강석 항구 재고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슬슬 올려온 모습이 보이고 있고, 철강석 가격도 여기에 따라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EU 철강제 수입국 비중인데요. 딴 건 보시지 마시고 제일 위쪽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터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EU 철강제 수입국 중에 터키가 15% 정도 차지를 했는데 여기가 공급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르면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철강 업종이 긍정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 보이는데, 아무튼 3거래일 정도 주가가 좀 최근에 좀 강세였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거나 약간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에는 특히 그 정부 발표에 좀 더 촉각을 잘 기울여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좀 있었는데, 정부발 뉴스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정책적인 어떤 뉴스를 많이 내놓고 있고요, 정부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초소형 위성 관련된 체제 관련된 개발 본격화한다는 부분 때문에 우주항공주가 올라갔습니다. 이 해당 사업에는 2030년까지 총 1조 4,223억 원이 투입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다수의 위성을 아마 2028년도부터 아마 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 정통부가 민간 협력으로 6G라든지 오픈넷, 위성 등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도 하는 K-네트워크 2023 전략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약간의 테마성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7년 같은 경우에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서 안테나 모뎀 등의 핵심 기술을 실증하겠다.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국방 분야로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발표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부 우주 항공주가 주가가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빨리빨리. 이런 거 정책은 근데 올해는 못 가죠. 아닌가요? 이게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이 좀 나오면 반짝 이렇게 떴다가 정책 다 나오면 좀 이렇게 빼는 전략 이런 거가 좀 더 필요한. 약간 테마성으로 네. 갔었을 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은 어제 신사업 4.0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발표를 했고, 네. AI 일상화라든지 부분이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 좀 강조하는 게 또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주 방사청도 승격하는 청으로 승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로드맵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테마성보다는 정부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실현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정책들도 좀 나눠서 좀 정말 테마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힘줘서 다음 정부 차기 정부까지 쭉 갈 만한 그런 아이템들인지 좀 구분해서 예.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 조선 쪽 한번 좀 볼까요? 네, 오랜만에 주가가 뭐 시크릿컬 쪽에서도 조선주가 좀 움직였는데요. 지금 언론에 따르면은 지금 국내 조선업계가 이제 수주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관련된 탱커 발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은 17일 기준 VLCC 중동 중국의 운임 지수가 전주보다 17.2% 상승한 68.27을 기록하면서 발틱 거래소 VLCC 스파드임 역시 23,300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1월 말 11,200달러 대비 2배나 급등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분이군요. 지금 전쟁 때문에 원유 운송 거리가 늘어나면서 VLCC 운임도 상승하고 풀이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또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 발표 등의 물동량 증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성과 지수가 지금 2월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했으면서 LNG선과 PC선이 성과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아마 2009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163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주간 선가 동향을 하나투자증권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쭉 보시면은 2022년 1월부터 보면 최근에 1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선정별 성과 중에 특히나 지금 보면 탱커와 LNG 운반선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노란색으로 보이는 제일 위쪽에 있는 선이 LNG 선입니다. LNG 운반선에 대한 선가 추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상당히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선정별 발주 비중 추이인데요. 19년 대비로 보더라도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게 세 번째 밑에서 한 네 번째 쪽에 보이시는 오렌지색 정도가 보일 겁니다. 네. 이게 이제 LNG 관련이거든요. 제일 아래쪽이 탱커, 그 다음에 벌커,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아더러스 이렇게 이제 아래쪽부터 쭉 올라오는데 작년, 재작년 비교를 해봐도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LNG 쪽에 대한 선정별 발주 비중이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게 보이실 겁니다. 34.5%로 이제 발주 비중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은 대부분 다 LNG 중심으로 일단 그 발주를 받고 일단 계약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는 네. 관련해서 상당히 좀 비중 높은 네. 그 프리미엄급의 성과를 상당히 많이 이제 비중을 LNG가 받았다. 거의 뭐 제일 비싸죠, 이 중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비중 발주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걸 거의 이제 국내 조선사가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VLCC가 뭐냐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유조선이죠, 유조선. 그죠? 유조선 같은 거 이렇게 very large 초대형 그죠? 크루드 오일 원유 운반선 캐리어 아마 이렇게 될 텐데 그냥 큰 유조선 우리 흔히 저 뉴스 같은 데 많이 보던 그런 유조선이 이제 VLCC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벌크는 이제 뭐 이렇게 석탄 같은 거 싣는 건가요, 그죠? 예, 그렇죠. 거기 이제 벌크가 아마 제일 그런 큰 배들 중엔 좀 싼 편인 그런 배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아마 좀 구분하시면 대략 유조선, 그러니까 유조선이 아니라 그 배 조선 관련된 배들 종류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LNG 선 이제 뭐 다 아는 거, 천연가스 운반하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디 가볼까요? 네, 뭐 전기 충전기가 오히려 지금 전기차 섹터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그 다음에 지금 충전기 사업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많이 좀 언급이 되면서 종목들이 꽤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그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전문 업체인 SK 시그넷이 유럽 지사 SK 시그넷 유럽이 작년 12월 영국에서 100억 규모의 첫 수주에 성공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SK 시그넷은 미국 시장에서 초급속 충전기 1위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유럽 시장 진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요. SK 시그넷이 미국에서 1등이에요? 시그넷 SK 시그넷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유럽도 이제 진출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2030년 5년부터는 유럽 연합이 이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폐배터리도 굉장히 오랜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그 기대감을 갖고 땡겨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데 충전기 사업도 비슷한 스토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시그넷이 이제 독일이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의 주요 5개국을 타겟으로 영업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또 밝힌 상황입니다.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은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이 22년 465억 4천만 달러 수준에서 2030년도에는 610억 6천만 달러 그리고 203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약 540조 그러니까 4,173억 5천만 달러 이게 24년 그러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40년 정도의 그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냥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서비스와 시장 전망 자료인데요. 이게 관련해서 자료가 프레시던스 리서치에서 이제 자료를 낸 것을 이제 아마 도식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장 관련해서 이게 보면 폐배터리 시장 뭐 비슷하게 이제 성장 관련된 이슈로 이제 이렇게 30년, 40년 정도에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그런데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충전 시장이 일단 성장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국내 대기업의 전기차 충전 사업사 현황인데요. LG가 충전기 제로 애플망고에서 HU+가 관련된 서비스를 할 거고 뭐 SK, 현대차그룹, 롯데, GS, 하나, LS 등등 관련된 대기업들이 지금 전기 충전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2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안 나요. 급등을 보였던 걸로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휴맥스나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지분 일부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좋았고 S트래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유플러스 이 부분도 대유플러스가 SK 시그널과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또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주로서 주가가 또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디스플레이텍 상한가 맞습니다. 아 언제인 거 맞죠? 저 댓글에 지적이 있어서 혹시 이거 맞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 지배구조 쪽은 또 워낙 전문이시니까 그 조선 회사들이 대체로 지배구조가 조금 구립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그 지분율이 다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그 하나에서 인수할 거고, 네. 그다음에 구리다른 편은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이 네. 여러 가지 또 분할을 하고 또 그때 이제 중간지주 만들고 이러면서 중간지주 만들고 그래.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중간지주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배구조가 제가 이제 깔끔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은 깔끔하게 됐는데 네. 그 또 과정에서 제가 월요일날 좀 말씀드렸던 게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사적 이유로 추구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뭐 그런 건 없는데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이 그쪽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정리는 됐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중간지주 회사는 근데 어떤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인수가 됐거나 혹은 인수가 실패했거나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또 유지가 됩니까?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상장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인수하고 싶어도 이제 그런 MS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다른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네네. 인수에 실패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작업하려고 중간 지주사를 만들었는데 네. 지금 상장돼 있죠. 네. 결론적으로 계속 가는 거죠. 뭐. 하여튼 원래 그 목적에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좀 들어서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방산주 괜찮았습니까 오늘? 네, 오늘 그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IBK투자증권 김태현 연구원께서 쓴 네. 160페이지 정도의 방산주 리포트가 160장이 나왔어요. 예, 오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다 읽으실 수도 없고. 한 번 저는 정독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꽤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요? 이제 결국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이제 뭐 공방전이고 안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마 관련된 그 국방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마 전 국가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가 2011년 7,523억 달러 고점 이후에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중국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당연히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국방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관련된 국방연구원 자료를 이제 발췌해서 이제 만든 자료가 있는데 띄워주시면 세계 주요 국가별 국방비 지출 추이인데요. 지금 2021년 기준까지 국방비 지출 탑 10인데 보시면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2014년, 15년 이때 조금 주춤한 모습이 보였지만은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많이 증액을 그 이후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국방 예산 추인데요. 이게 뭐냐면 회색 부분이 미국의 국방 예산이고 그다음 파란색 부분이 중국의 국방 예산인데 미국 대비 중국의 국방 예산 비율을 보면 중국이 꽤나 많이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미국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중국이 급하게 올리면서 미국 국방 예산 대비 중국의 국방 예산 비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의 한 3분의 1, 40% 가까이 갔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그냥 바닥권에 있었잖아요. 미국 국방 예산 대비 중국의 국방 예산 상당히 낮았는데 최근에 미국도 올리고는 있지만
지금 중국의 국방 예산 비율이 이게 선으로 된 이 실선이 보면은 미국 국방 예산 대비 중국의 국방 예산 비율로 표시되는 부분인데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국방 예산을 굉장히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꽤나 이제 지금 군비 경쟁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은 올해 국방비를 10% 늘렸고요. 인도는 13%, 프랑스는 7%, 독일 17%, 일본 26%, 대만 14%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방비 증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인데요. 리포트에서 좀 보는 방점인데 과거 군사 패러다임을 보면은 전차나 기관총으로 싸우던 예상에서 항공모함으로 이제 월드워 2에서 이제 이야기됐고요. 그다음에 핵무기로 넘어가면서 콜드워, 냉전이 시작됐고 그다음에는 스텔스기라든지 이런 것들 쓰다가 최근에 결국은 앞으로 가는 방법은 결국은 뭐죠? AI, 무인, 로봇으로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표를 보여주시면 국내 국방 예산 추이인데요. 국방비 관련된 방위 개선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도 계속적으로 국내도 우상향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표를 보여주시면 방위력 개선비가 전반적으로 지금 23년도에 약간 주춤하다가 24년도부터 큰 폭 증가가 예정돼 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왜 AI와 무인 로봇으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출생이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출생. 예, 저출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사실은 청장 연령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인구에 대한 구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AI나 무인이나 로봇으로 가는 거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거의 드론 공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지금 정부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국방개혁 4.0, 그다음에 아미 타이거 4.0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약간 발표해서 나온 건데 그거 네. 보면은 유무인의 복합적인 어떤 정책 수행, 그 전략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수행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공격 헬기가 있고 공격 드론도 같이 뜨게 되고, 그다음에 규례 제거기도 마찬가지로 무인이 탐색체라든지 나가게 되고, 전투기도 메인 전투기가 하나 있고 네. 옆에 무인 편대기가 같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유무인 복합 작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AI라든지 무인 로봇과 관련된 쪽에 국방 쪽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주요 성장 기술은 유도 무기 체계라든지 항법 기술, 그리고 적외선 영상 센서 이런 것들 통해서 무인기나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로봇, 그러니까 뭐 쌍육 그 지상에도 아마 우리가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 로봇이 이제 뒷단에 뭐 기관총을 달린다든가 이런 네. 쪽에 관련된 로봇 관련된 쪽이 아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라 보면서 관련된 국방 관련된 종목들도 꽤 움직였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이런 게 이제 정말 이제 눈앞에 다가온 거군요. 일단은 뭐 사람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조금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무인 시스템들이 같이 이제 좀 도와주는 방식의 이런 것들이 좀 먼저 당장은 좀 올 것 같다. 네, 보통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이제 폭격 같은 경우는 거의 무인 드론으로 거의 다 날리면서 폭격을 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는 다 조종하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은 각광받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무인 정찰, 그리고 이제 그 정찰 드론을 또 이제 쫓는 그런 드론도 또 같이 이제 발견되면서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영상 관련된 적외선 영상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기술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는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겁니까? 네, 반도체주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의 급감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다소 좀 오늘은 좀 주춤했습니다. 관세청이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 그러니까 통관 기준 잠정치인데요, 335억 4,9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긴 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9%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표를 그냥 띄워주시면 지금 2월 1일부터 20일까지 DRAM 수출 금액을 보이는데 제일 오른쪽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다소 좀 업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DRAM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가 이루어지면서 수출이 44.5% 감소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장 조사업체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지난주 모바일 AP 1위 사업자인 퀄컴 실적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팹리스 반도체 업체도 지금 글로벌 거시 경제 악화 등 때문에 지난해 4분기 매출이 부진했다고 발표를 했고, 올해 상반기도 다소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 포스도 올해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반도체는 사실 이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연히 이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또 삼성전자실 텐데,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대장주로서 원래 이제 실적 안 나오면 또 주가는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좀 있었잖아요. 주가가 꼭 이렇게 실적 따라가지는 않았잖아요. 예. 근데 실적 안 좋아서 안 좋고, 그다음에 또 뭐 전망 안 좋아서 안 좋고, 계속해서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도 영향을 받지만은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네. 그 시장 전체? 예,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아까 네.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물론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네. 도움이 되겠지만은 아시겠지만은 그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던 거는 하이닉스보다 네. 그 반도체보다도 그 외국인들의 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 시총 1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삼성전자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경기 시각, 그래서 그게 좋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많이 오를 수 있는 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반도체는 재고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높은 재고 수준이 빠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그 다음부터는 바닥을 보고 서서히 움직이는 게 먼저 보인다는 게 과거의 스토리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갈까요? 네, 출산 장려 발표 관련된 소식입니다. 뭐 중국도 지금 그렇게 인구가 많긴 하지만 지난해 약 60년 만에 인구 감소를 뭐 중국이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녀 출산이나 양육 관련 보조금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근데 중국의 인구를 생각하면 그 출산 관련된 보조금이 나온다는 게 약간 좀 우스개, 이게 웃을 이야기도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중국도 인구 관련된 인구 감소를 조금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어떤 인식으로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공산당 기관진 인민일보 계열 건강15에 따르면은 윈난성이 지금 1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일회성 출산 보조금으로 두 자녀의 경우에는 2,000위안, 그러니까 38만 원, 그리고 세 자녀의 경우에는 약 5,000위안, 약 94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고, 산둥성 진안시 같은 경우는 지난 1일 이후에 둘째나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자녀당 약 600위안, 그러니까 약 11만 원 정도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후난성 창사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현지 호적 가정은 셋째 이후부터 자녀당 10,000위안, 약 188만 원의 일회성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로 했고, 랴오닝성 선양시 같은 경우는 셋째 자녀에게 3살이 될 때까지 매달 500위안, 약 94,000원 정도의 육아 보조금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중국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가 약간 보도가 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이나 엔젤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뭐 중국을 걱정할 게 아니죠.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엔젤 산업이라고 하면 뭐 아동복, 네, 분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네.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2021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OECD 합계 출산율 비교인데요. 이게 실선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 있는 게 아마 평균치 정도일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근데 출산율을 봐서는 굉장히 뭐 거의 OECD 중에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꼴찌도 뭐 격차 꽤 큰 꼴찌네요. 네네. 그래서 뭐 중국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한국을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요.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엔젤 산업이 어떻게 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정책적으로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보면 뭐 이스라엘은 또 약간 좀 특이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뭐 1등으로 여긴 돼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또 독특한 내부 또 사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정통 유대교 신자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군대도 면제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받는 게 많아갖고 그 집 뭐 이렇게 뭐 랍비 모자 같은 거 쓰신 분들 있잖아요. 전통 의상 입고 그런 분들은 막 자녀가 뭐 10명씩 되고 네. 또 일반적인 혹은 이제 그냥 저희처럼 그냥 사는 도시에 사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거의 거기도 자녀를 안 낳고 뭐 이래서 거기는 격차가 굉장히 또 큰 이스라엘 상황이 좀 있고, 여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진짜 큰일이긴 큰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정프로님은 뭐 애국하고 계시니까요. 아유, 뭐 애국입니까 이 정도? 한 5은 낳아야 되는데 셋에서 멈춘 게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페이가 또 애플페이에 대응해서 뭔가 또 전략을 세우고 있군요. 예,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와 협업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약간 다른 성격의 페이인데 이게 협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운영사인 삼성전자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서 이제 모바일 결제 경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네이버페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해지고 삼성페이는 오프라인 쪽이 강하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총 55만 개에 달하는 네이버페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삼성페이도 선택틱 중에 하나로 추가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비중을 그리고 삼성페이는 온라인 결제 비중을 늘리는 것을 주요 추진 과제로 뽑았기 때문에 양사의 동맹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윈윈 전략이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근데 네이버페이도 약간 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뭔가 니즈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페이 분기 결제액을 보시면 YY 성장률 추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GMV 같은 경우도 GMV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이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GMV는 뭐예요? 예, GMV는 총 매출액입니다. 총 매출액. 아,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그 네. 상승폭이 많이 꺾였다는 성장률이 거죠? 완전히 꺾이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냈는데요. 지금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TPV라고 해서 거래액 자체의 성장세 둔화가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네이버페이의 2000년에서 2021년까지 TPV 그러니까 거래액 YY 성장률이 연 50% 수준에 달을 했습니다. 근데 22년 같은 경우는 28%까지 급락을 한 거죠. 이 부분들이 거래액이. 그래서 22년 4분기 성장률은 21%까지 떨어진 위기 상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기적인 부분이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인은 네이버 쇼핑 온라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있었고 국내 거래 시장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GMV 그러니까 총 매출액의 둔화가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어떤 총 매출액 성장률은 2022년 18% 정도 되는데요. 시장 대비로는 2배 수준으로 선방해 주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높긴 하지만 둔화가 불가피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월 초 발표된 12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은 5.2%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온라인 시장의 성장률이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도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프라인 결제가 네이버 페이의 활로가 될 수도 있다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작년 4분기 네이버 페이 결제액은 13조 2천억 정도 수준에서 오프라인 결제액은 6,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중이 5.2% 정도 비중에 불과하니까 YY 성장률은 68%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봤을 때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네이버페이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간편 결제 점유율이 자체 추종으로 1% 언더인 상황이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삼성페이와 연계하는 것은 네이버페이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이로온이나 소니드 그다음에 한국정보인증 등의 일부 삼성페이 관련 테마주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삼성페이 등에 쓰이는 MST IC를 삼성전자에 공급 중인 지니스틱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삼성페이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거의 뭐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네. 온라인에서는 또 네이버페이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가고 있는데 둘이 어쨌든 힘을 합쳐도 사실 서로 간에 크게 손해될 건 없다. 어쨌든 온라인에서는 그냥 네이버로, 오프라인에서는 삼성으로만 이렇게 확실하게 시장을 잡아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그래요? 완전히 좀 이렇게 분할돼서 움직였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페이는 오프라인에서 80% 정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윈윈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페이 혹시 쓰세요 지금? 전 잘 안 씁니다. 아 왜요? 좀 써보시죠. 아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저 핸드폰 딱 대고 이렇게 결제되고 이런 건 안 해보시고. 네. 아 그러면 온라인에서 네이버 페이니 무슨 저 쿠팡 페이 뭐 이런 건 또 안 해보시고. 아유 쿠팡페이는 사용합니다. 아 그건 또 쓰시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이버페이는 사용 안 하고. 네이버 페이는 안 쓰시고. 예. 예. 그러면 주로 이제 쇼핑은 쿠팡으로 하시고. 네. 아 쿠팡이 확실히 편합니까? 확실히 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또 시장 조사를 또 저희도 나름 또 해봐야 실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또 이런 데이터로만 또 느낄 수 있는 게 아닌 게 또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이렇게 전 체크를 또 해봅니다. 쿠팡이 편하다 이거죠? 예. 뭐뭐 주로 사십니까? 쿠팡에서 옷? 아닙니다. 그냥 먹는 거. 드시는 거 주로 예, 이제 많이 물, 사시고. 먹는 거. 라면, 예. 치킨. 예. 뭐 치킨은 안 사고. 치킨은 안 사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관련주들이 또 뭐가 좀 있었군요. 네, 삼성전자가 언론을 통해서 첨단 그 5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생산한 반도체가 뭐 ADAS에 탑재되는 암바렐라 최신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 관련된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엔진을 탑재했고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입력된 운전자 관련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등의 자율주행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관련된 섹터가 오늘 테마성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한편 최근 4나노 공정도 오토모티브로 확대되는 등의 어떤 파운드리 공정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아마 자율주행 차량 분야의 신규 고객사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넥스트 칩,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MDS 테크 등등 자율주행 관련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가기 전에 혹시 우리 만약에 오늘 이제 시장을 이제 보셨잖아요. 네. 또 제일 관심 있게 보셨던 거는 또 어느 섹터였습니까, 우리 부장님께서는?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2차 전지. 2차 전지 쇼커버링 들어오는. 그게 또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봤고 아까 이제 방산 부분, 방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즘 들어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특히 이제 더 주의 깊게 좀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늘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주의 깊게 봤고 방산하고 쇼커버링 들어오는 2차 전지, 예. 소재 뭐 이런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저 부장님께서는 또 어떤? 근데 제가 특정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보고 계시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쇼커버링이 하나의 그 하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목해서 봤고 여기에 이제 상승력이 언제 끝나냐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혹시 2차 전지 막 급등하는 거 보면 네 저거 왜 안 샀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역시 뭐 저런 현명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구나 이런 정도 그냥 차갑게 갑니까? 저는 주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남일같이 느껴지시군요. 예. 그냥 1차원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시크릿컬 업종 관련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강, 뭐 조선 기계, 뭐 오늘 건설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크릿 업종의 상승에 대한 이슈가 이제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근데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주식시장이 연초 이후에 반등을 견인한 주체가 당연히 뭐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2차 전지 상대 수익률이 조금 쉬어갈 때 경기 민감주 중심의 가치주가 대안으로 부각됐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도 급등하고 네. 그다음에 대안으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련된 시크릿과 경기 민감주도 급등하고 이런 게 이제 같이 오늘 왔다는 거죠. 다만 좀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이 표를 좀 보시면 재밌는데요.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과거에 2차 전지가 숨고리 국면일 때 코스피 대비 업종별 상대 수익률을 좀 봤을 때 대부분 은행, 뭐 운송, 철강,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기계, 비철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좀 쉬면은 과거 경험을 봤을 때는 상대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 좋았던 이런 섹터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2차 전지 소재주 급등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등하고 그다음에 한 2, 3일 정도 좀 철강주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때문에 같이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철강 이야기하면서 예, 중장기 대출이 1월 중에 예상치를 계속 상회했다. 많이 대출이 나갔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출 관련된 서프라이즈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특별채 조기 발행 한도가 작년 대비 50%나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중국의 중장기 대출 추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표입니다만 지금 신규 중장기 대출이 확실하게 위로 좀 들고 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 기업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철강주도 이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은 중국의 지방정부 특별채 조기 발행 한도인데요.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대부분 시장보다 관련해서 50% 작년 대비 50% 증가하면서 지방정부 특별채 조기 발행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아무튼 2차 전지가 좀 쉬면은 이쪽으로 움직일 거야. 중국 관련 시크릿컬이 움직일 거야 했는데 오늘은 2차 전지도 오르고 시크릿컬도 오르고 이런 특징이 나왔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굉장히 그 시장에서 주인공 되는 친구들이 막 갈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친구들이 가고 그 친구들이 네. 잠깐 쉴 때 또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러한 과거 히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서칭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재밌는 보고서죠. 일단 뭐 그러네요. 예, 주도주가 2차 전지가 갈 때 그리고 그 쉴 때 어떤 게 움직였나 이렇게 보자. 그러면 사실은 2차 전지 다음 바톤을 잇는 섹터를 좀 보고자 하는 게 우리가 또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가 더 갈 수도 있지만 쉴 때 뭘 볼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신한투자증권 일단 이런 서머리 보고서를 한번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2차 전지 관련된 저 보고서들이 거의 뭐 시장에서 제일 많겠네, 그죠? 한때 뭐 그렇죠. 다른 이제 뭐 보고서들도 많이 이제 나오다가 이제는 뭐 사실 2차 전지서에 제일 시장에서도 좀 관심도 받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아마 조금 보수적으로 봤던 하우스는 조금 지금 아마 멘붕이 아닐까. 예. 그런 하우스들도 있군요. 네, 일부 뭐 그러니까 의견이니까요. 네. 뭐 일부 하우스는 약간 좀 많이 올랐으니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뭐 코멘트를 한 보고서도 있고, 뭐 제가 지금 이것 다음에 바로 말씀드릴 하나투자증권은 네. 오늘 보고서에도 더 좋다라고 또 말을 했거든요. 더 좋다. 예, 그러니까 하우스마다 조금 이제 뷰가 다른데 사실 좀 최근에 좀 단기 급등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플, 밸류에이션 멀티플 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라고 이미 보고서가 나온 곳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또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약간 좀 멘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2차 전지 좀 괜찮은 많이 오른 저 회사들은 뭐 PER 뭐 한 5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도 꽤 많죠. 그 정도 진짜 50배 정도까지 왔을 거려면 제가 계산을 오늘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모르겠지만 네. 뭐 일부 종목은 지금 거의 더블로 왔잖아요. 네, 단기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몇 조 되는 종목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뭐 톱 10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그 정도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왔겠죠. 최근에. 이런 회사들은 참 들어가자니 겁나고 또 안 들어가자니 나만 또 소외되는 것 같고 이런 좀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투자증권 뭐 리포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오늘 아까 지금 그 이상민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종목들이 사실 많이 올라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게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공매도도 더 쌓이지만 또 쇼커브도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또 이제 급등하는 양상도 수급적인 영향을 분명히 이제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또 올라가면 그날 또 공매도가 엄청 많이 또 쌓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어느 쪽이 힘겨루기 위해서 이길 거냐는 사실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한화투자증권은 아무튼 좀 굉장히 강하게 보는 쪽에 리포트를 오늘 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업종 시장 가치가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감안하더라도 실적 성장에 따른 상승 여력이 아직도 더 크다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차 전지 업종 주가가 높은 변동성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주가의 방향은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80%까지 상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그것보다 먼저 도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하나투자증권에서 리서치센터에서 내온 도표인데요. 23년 기준으로 이렇게 단위를 봤을 때 2030년과 2040년 기준으로 추정치를 냈습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 기준 54%의 전기차 침투율 그리고 2040년도에는 84%까지 전기차 침투를 가정을 했고 그 가정에 따라 전기차 판매 대수라든지 배터리 평균 용량과 배터리 수요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2030년 기준으로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린 2030년, 40년 기준의 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 2030년 기준을 보더라도 전기차 침투율 54% 가진 기준을 보더라도 업종별 시장 가치 상승 여력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30년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2023년과 2030년 정도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빨갛게 보이는 그게 보이죠? 네, 뭐예요? 점 같은 게 빨간 게 보이는데 그게 지금에서 여력? 상승 여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이 봤을 때 배터리, 그러니까 셀 업체,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 그다음에 분리막 업체, 동박 업체, 전해액 업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2030년 기준 전기차 침투율 54% 가정을 했을 때 이 각 그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뭐 배터리, 양극재, 분리막, 동박, 전해액을 나누어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본인들이 계산을 했다고 이제 테이블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2030년 기준을 보더라도 양극재, 그러니까 동박이 가장 높게 나오네요. 지금 그러네요. 보니까. 예, 동박이 현재보다 가장 높게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쪽이 가장 아직도 남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분리막, 그 다음에는 전해액, 그 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 이런 순서로 이제 했는데요. 2040년 기준을 보면 더 높아집니다. 이게. 그 상승 여력이. 그러니까 네. 저 2040년 건 안 가져왔는데 203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동박이 지금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는 거고 양극재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양극재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뭐 하우스마다의 뷰가 좀 다른데요. 아무튼 오늘 주가가 올라왔지만 하나투자증권의 뷰가 조금 공격적이고 아직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어떤 뭐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우리 부장님도 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예, 일부러 좀 참고 계신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워낙 또 말을 빨리 하셔갖고. 워낙 이제 전해주실 내용들이 많아갖고. 예,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들으시다가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네. 물어보시면 예. 친절히 또 설명해 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AI 관련주 한번 좀 볼까요? 네, 이건 뭐 그냥 테마주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시 소식 때문에 AI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사실은 뭐 이게 그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시했다 알려지면서 한 총리가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조만간 3차 규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의논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가 이제 긍정적인 소식의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좀 들썩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AI 챗봇. 이거 한참 정말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뭐 좀 따뜻하긴 합니다만 한참의 그 뭐랄까요 막 불을 뿜던 그 느낌이랑은 조금 뭐 워낙 또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밸류에이션이 그쪽도 안 나오죠. 네, 아직까지는. 적자 회사도 아직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요 정도로 네.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박소연 부장님 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